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51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4년 차의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남북 관계가 막히고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활력 살리기와 공정사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은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로 요약됩니다. 화해 분위기로 급물살을 탄 남북관계와 비교적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자신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최대 성과였던 남북관계는 뒷걸음질 쳤고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경제 여건도 엄중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사회 갈등도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집권 4년차 경제 활력 살리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확장적 재정 운용,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도 예산안과 규제 혁신 등 경제 활성화 입법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공정함에 대한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면서 동시에 국회에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 안보 사안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남북관계도 진전이 없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자세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 의지를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국회 협조와 함께 국민적 지지도 필수적입니다.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약속과 국민 통합을 위한 호소도 문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어젠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 넘게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썼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8개월 만에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직후여서 아세안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면에서도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2년 넘게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통합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일부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말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크게 그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정치권이 공방을 통해 갈등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의 검찰개혁 법안 반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그런 맞아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합법적인 제도 속에 있는 불공정까지 없애달라는 수준이라는 점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소중한 기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부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사회 원로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정치권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항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조금 전인 6시 20분쯤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열리는 나루히토 일항 즉위식과 궁정연회, 그리고 내일은 아베 총리 주최 만찬 등 즉위식과 관련된 행사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에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위의식을 앞두고 나루히토 일항이 과거 침략 역사나 한일 관계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는데 앞으로 아베 정권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74주년을 맞이한 지난 8월 15일 일본 정부 주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나루히토 일왕은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과 유족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물 포럼에서도 이런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거를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좋은 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2월 기자회견 당시에는 전쟁의 참화를 알리고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는 아베 정권에 견제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戦争を知らない世代に悲惨な体験や日本がたどった歴史が正しく伝えられ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일왕은 정무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금 전인 6시 20분쯤 나루히토 일항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모레쯤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일본에 있는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이 이른 아침에 또 멀리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에게는 일단 일왕 즉위식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5월 1일 나루히토 일왕이 공식 즉위를 하고 또 계승을 했죠. 예. 이번에는 이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축하 행사인데, 예. 즉 결혼식에 비유하면披露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일본은 생전 퇴위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나서 6개월간 지금 즉위 관련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알리고 있고, 예. 일본 국가의 외교 행사로서는 최고의 격이 있는 행사이죠. 예. 마무리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예. 자, 아무래도 뭐 이번 이낙연 총리 방일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일정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친서를 갖고 가는 부분이 주목이 되잖아요. 어떤 대화를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지금 현재 이 한일 관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고, 예. 즉 징용 재판 배상 문제도 있고, 또 백색 리스트 복귀 문제가 있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이번에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짧은 면담 속에서 아마 깊게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대신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양쪽 지도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에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조금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다른 신뢰의 서로를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서 형태의 친서를 갖고 방문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정상회담의 숫자 거의 없는데 예. 이번에 직접 관계 개선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일본의 미디어들도 수상 방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있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낙연 총리 과거에 기자 시절에는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또 한일 의원연맹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베 총리와 꽤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공식 면담이 일단 10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비공식적인 만남 가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문 이전부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예. 비공식적인 접촉들은 있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아베 수상과의 면담 시간은 짧겠지만 일본의 이 국내 여론에 어필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행사들은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기업인들이나 한일 우호 관련 단체들 또는 의원연맹들 관련 의원들을 만나서 오히려 일본 여론을 좀 반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굳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은 일본 여론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국내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 또 아베 총리가 우리 측에서 만족할 만한 답장을 보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양국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입장이 너무나 대립하고 있어서 네. 이것을 조금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 일본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또 소비세 인상을 했고 최근에 태풍 피해로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많이 있지만 강력한 좀 지지층들의 또 불만을 고려하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금 계기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국내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이 직접 현지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오키나와라든지 큐슈 지역도 방문하고 있는데 예. 그 지역은 거의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비교해서 50%에서 70%까지 급감을 했고요. 도쿄는 여러 국제 행사들이 있어서 큰 피해는 없지만 현재 일본의 지방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태풍 피해도 있고 해서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유니클로 광고가 좀 문제가 됐고 그래서 불매 운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본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 유니클로 이 광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예. 유니클로 그 회장이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발언을 할 정도로 그렇죠. 기업들의 최근에도 있었고요. 조금 예. 그렇죠. 반일 정서가 있는데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 한국과의 무역 기업들이 대기업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이 중소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심으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건 아니면 경제계에서건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커진다면 아베 총리 입장이 좀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베 총리가 현재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예. 이것은 자기의 지지층과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인데
아마도 연내에 12월 정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현재 이 한일 관계 개선이 선거에 유리하다면 개선을 하겠지만 오히려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지방 표들을 의식했을 때 지방의 목소리가 커갈수록 새로운 전환에 지금 압박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낙연 총리 이 방일 일정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언제쯤 열릴 것이냐 여기에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것은 이번에 이 이낙연 총리의 방문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에 실무 접촉이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11월과 12월에 국제회의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다음 달에 에이펙도 있고요. 그렇죠. 한중의 정상회담까지 만약에 예측을 하면 이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이 장기적인 대립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양국에 가져오고 있고, 지방이나 경제 단체들이 겉으로는 중앙정부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여러 불안한 감을 선거 기간이라든지 여론에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결론을 내기 위한 협상보다도 상호 지속적으로 교섭은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접촉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현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 한일 관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나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3.1운동 100주년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간이기 때문에 민족의 어떤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협상은 좀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한일 간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불매운동이라든가 무역 규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상호 공존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감정이 대립되고 장기화되면 이것은 큰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즉 민간 교류나 지방 자치 교류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으로 다시 사고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들은 일본의 지지 세력들을 확보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 속에서도 조금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일본에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과거에도 자신들의 침략 역사나 아니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오늘 즉위식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즉위식은 지금 일본 내에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조금 워낙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내적인 발언을 하는데 좀 그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가 일왕 주최 만찬회라든지 그리고 일본 수상과의 만찬회 등에 참여했을 때 혹시 개인적으로 일왕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아마도 일본 여론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왕 즉위식 참석 또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금 전 출국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한일 관계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현지에 있는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요즘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5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은 6도나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서울은 10도, 강원도 철원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아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하늘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는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말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군인 4명이 숨졌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지하 음악 연습실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현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마주오던 또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20대 부사관 4명이 숨졌고 다른 차량 탑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업시설로 가득 찬 5층짜리 상가 건물 주변을 소방차가 둘러싸고 있고 바닥에서는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음악 연습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탄 냄새가 나기 시작하길래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일단 주위에 살피고 있었는데 대피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계단을 급히 내려갔는데 어젯밤 8시 50분쯤 난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서 배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불로 26살 임모 씨가 숨졌고 18살 김모 군이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에 밀폐된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이 시야가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방 하나하나를 더듬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체돼요. 소방당국은 연습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달리던 1톤 화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단이 실려있던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11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은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우선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국내 여러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위조 서류로 부산대 의전원 등 국립대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 위조 혐의로는 공소시효 문제로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의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보다 부풀려 100억여 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법원의 영장심사 등에 문제가 없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냐 영장 기각이냐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7차례 검찰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딸도 직접 나서 입시 부정이나 사모펀드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최근에 뇌종양 진단을 받는 등 정 교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자 변호인단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이 적시한 구속영장 혐의는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두 가지 의혹을 11개 범죄 사실로 나눴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근본적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CT와 MRI 영상,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도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게 돼 그동안 정 교수 측이 내놓은 해명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법정 밖에서 법정 밖 논쟁으로 또 비화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검찰 개혁은 물론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총장이 궁극적으로 승인하고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 논란과 관련해서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 총장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밟게 된 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부총장은 교육공무원법상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할 수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니클로가 위안부 조롱 논란에 휩싸인 TV 광고를 중단했지만 불매운동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규탄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던 국군 기무사 문건을 처음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원본을 입수했다며 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결정 이틀 전 계엄령 준비에 착수해서 서울 주요 지역을 군이 점령한다는 등의 내용인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립하며 당내 별도 모임까지 꾸린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가 유 의원을 기회주의자로 규정해 당장 나가라고 비난하면서 원내 3당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돈 씀씀이와 직무를 감찰 적발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급 이상 직원 대부분이 매달 수십만 원씩 이른바 특정 업무 경비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항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조금 전 출국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공식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나루히토 일항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습니다. 아베 총리와는 23일 저녁 외빈 초청 만찬에서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짧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면담은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됩니다. 10분 플러스 알파의 짧은 면담 시간이라 수출 규제나 지소미아 종료 등 구체적인 현안에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친서가 문서 형식일지 구두 메시지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길 전망입니다. 면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이를 징검다리 삼아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태국과 칠레에서 다자간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두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특히 정상 차원에서의 그 회동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일본 측의 그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성과가 담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리는 양국 우호의 상징적 인물인 고 이수연 의인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일본의 대학생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오늘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왕이냐 천황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천황이라는 건데 의원들의 따끔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감상 일본 그 왕을 갖다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써왔던 용어로 봐서는 좀 맞지가 입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뭐 일왕 이런 정도는 쉽게 나오지만 예,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예. 김대중 대통령의 98년 방위를 계기로 그 상대국이 쓰는 명칭을 쓴다 하는 차원에서 그 천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천황으로 표기를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쓸 때와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썼을 때, 언론에서 쓸 때하고의 입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니클로가 위안부 조롱 논란에 휩싸인 TV 광고를 중단했지만 불매운동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규탄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다시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대학생 10여 명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니클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고는 매우 의도적이라면서 유니클로뿐 아니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80년 전 이를 어떻게 기억하냐는 말이 유니클로가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자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1년을 맞는 오는 30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군산 롯데몰에서는 화장실이 유니클로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문제가 된 TV 광고는 중단됐지만 논란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 들어 15주년 맞이 할인 행사에 들어가고 신상품 홍보도 재개했던 유니클로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논란과 상관없이 영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해를 일으켜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한 점은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우려도 많이 하시는 부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소 수그러드는 듯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5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집행 기조를 설명하고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양상과 공정사회 요구에 문 대통령이 직접 응답할지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촛불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격해져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에는 계엄령 준비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한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D-Day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칠 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이틀 전에 예,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D-Day를 잡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촌, 대학로, 서울대, 여의도 일대를 군 병력으로 점령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톨게이트 3곳과 성산에서 성수까지 한강다리 10개를 모두 통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병력, 전력, 그다음에 국회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저 서강대교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색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전 검토 다 한 거예요. 사전 답사 다 했고요. 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는 방안까지 미리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적어도 야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이 문건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당 대표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자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요구가 오히려 한국당 일각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검찰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배후 세력을 찾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진실이 규명돼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당내 별도 모임까지 꾸린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유 의원을 향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며 당장 나가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태경 의원에 이어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중징계가 내려지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 결심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에 바른미래당을 나가겠다며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 결심 행동 옮길 겁니다. 유 의원은 지난 주말 측근 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공동 의견을 모았다며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유 의원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위선자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당장 나가라고 쏘아댔습니다. 빨리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왜? 지난 4월부터 그 탈당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나가겠다고 그러면 나가지 12월까지 왜 기다리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당을 제대로 만들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시라. 손 대표는 나갈 사람은 빨리 내보낸 뒤에 당을 새로 정비해 서둘러 총선 채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탈당 여부를 놓고 저울질했던 유승민계가 공개적으로 시기를 밝힌 만큼 바른미래당의 분당 움직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 이른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상당수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유승민계의 탈당 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감독하고 직무를 감찰하는 곳, 바로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비위는 가차없이 적발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올해 특정 업무 경비 집행계획입니다. 전체 48억 9천여만 원 가운데 3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모니터링 활동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명목으로 주는 건데 문제는 거의 전 직원에게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매달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기준 감사원 전체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82%가 넘는 860여 명에게 이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특정 업무 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충당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돈을 기획조정실과 인사혁신과, 감사교육원과 홍보담당관 등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원부서 직원 230여 명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지원된 세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대부분의 직원이 나눠 먹은 셈입니다. 모니터링 활동비를 받은 직원들은 해마다 2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마저도 부실투성입니다. 왼쪽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의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보고서, 오른쪽은 지난 2017년 5월 산업은행의 조사 월보인데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부 부처의 재무 감사를 맡는 감사원이 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직원의 쌈짓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원부서도 감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모니터링 활동비는 증빙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원부서 직원도 감사 사항 및 문제점 발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특정 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직사회의 비위에는 엄정한 칼을 들이대는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게는 국민 혈세로 온정을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요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한낮에 덥게도 느껴지시죠?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 대구 10.8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황사도 약해지고 여기에 청정한 동풍이 불면서 대기질이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밤사이 공기가 탁했던 서쪽 지방도 오전 6시를 기해서 모두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내일까지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동해안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 24도, 춘천 22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이던 지난 8월 말부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55일간의 수사 진행 과정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18일 만인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을 대거 투입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3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반박에 나섰지만 검찰은 예상을 뒤엎고 인사청문회 당일 조사도 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합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 직후 체포돼 구속됐고 입시 의혹의 당사자인 딸 조민 씨도 검찰에 잇따라 불려나왔습니다. 수사 착수 27일 만에 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수장이던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시간 압수수색 등 과잉 수사 논란이 커졌고 이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말마다 서초동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정치 검찰 공수처를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지난 3일 의혹의 중심에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처음 비공개 소환되며 수사는 정점을 향합니다. 정 교수는 SNS 등을 통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반격에 나섰고 딸 조민 씨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 나서 의혹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정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라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며 결국 장관이 사퇴한 뒤 검찰 수사는 정 교수 구속영장을 검토하며 막바지를 향합니다. 정 교수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들을 추궁한 검찰은 정 교수 건강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지난 17일 7번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수사 착수 2달 만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조국 일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 교수를 넘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지도 관심입니다. 정 교수의 신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쓰던 자택 컴퓨터에서는 딸과 친구 등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속한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웅동학원 소송 관련 문건도 나왔습니다. 웅동학원의 채무관계와 소송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웅동학원과 조 전 장관 일가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캠코에 지닌 채무는 128억 원에 이릅니다. 캠코 측은 100차례 넘게 전화와 우편 등으로 변제를 독촉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자택에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 은닉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장관직에서 내려온 만큼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조국 전 장관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할지를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차량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군 부사관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은대리의 한 지방도로에서 벨로스터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아이서티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앞서 벨로스터 승용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와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이 사고로 벨로사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 부대 소속 중사 1명과 하사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 음악 연습실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6살 임모 씨가 숨지고 18살 김모근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의 과학수사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화재 감식 현장에 김다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꺼진 건물 안은 온통 새까만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화재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예, 다녀오겠습니다. 감식을 위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지하 1층 주점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재 감식 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대원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색빛 잿더미만 가득한 내부는 햇빛도 전기도 없이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헬멧에 달린 전등 하나에 의지해 종이 한 장, 유리 조각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만지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선반에 거기에 이렇게 있던 거예요. 뭔지 몰라. 근데 사용 안 하는 거야. 드라이어기 같은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호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대형 냉장고와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전자레인지까지 처음엔 의심 가는 곳이 끝없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서 줄여나갑니다. 장판 밑에가 그 나무 종이 장판이 아니 종이 박스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제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방화 가능성은 없을까? 혹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은 없는지 검사가 시작됩니다. 기체를 포집하는 거예요. 기체가 들어와서 그 화학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갈색 톤으로 많이 변하죠. 이제 수집한 증거들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을 거치면 화재 원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마주하는 매캐한 현장. 원인을 밝혀 비슷한 사고를 막고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행히 미세먼지가 많지 않아 오늘 예상됐던 비상 저감 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시기 예보는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미세먼지에 황사가 겹칠 것으로 보고 어제 예비 저감 조치까지 내렸는데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붐볐던 구청 주차장 출입구가 여유롭습니다.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과 물청소 차량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온다는 예보에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상황은 예보와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의 대기질을 나쁨으로 예보했지만 대부분 보통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한반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황사는 약해져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 북부하고 중국 북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이 침착돼서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른 걸로 보이고요. 결국 예비 저감 조치에 이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부터 빗나간 겁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연평균 84%, 고농도 때는 72%에 머물렀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북한과 큰 전쟁 중일 수 있다며 대북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의 11차례 통화 시도에 불응했지만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 시작 전엔 외국과의 무역 합의를 얘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은 미국의 환상적인 합의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와 무역 합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구매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 전에는 끔찍한 합의였다며 책임 있는 사람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소형 비행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선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주택가 도로에 추락한 비행기 잔해와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프라치스 공항을 출발해 북동부 일리우스 지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 텍사스주 댈러스와 아칸소주 북서부 일대에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상륙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에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력선이 끊기며 17만여 가구에 심야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건물 일부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리노 소방당국은 아침 시간에 불이 났으며 화재 당시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카발레리자 레알은 약 300년 전 사보이 왕국 시절 군사 아카데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하원 의장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하원 의회. 지난주 토요일 하원에 상정됐다가 취소됐던 브렉시트 합의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원 의장의 반대에 부닥쳐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안건이라는 게 불어 이유입니다. Today's circumstances are in substance the same as Saturday's circumstances. My ruling is therefore that the motion will not be debated today as it would be repetitive and disorderly to do so. 영국과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 17일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토요일인 지난 19일 하원을 열었습니다. 하원은 그러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 앞서 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월요일 버커우 하원 의장이 승인 투표를 막은 데 대해 총리가 실망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저희에게 모든 고객님은 특별하지만 특수한 고객도 계십니다. 영하 2도여야 쾌적하다는 고객님, 미세한 진동도 있어선 안 되는 고객님, 엄청나게 큰 좌석이 필요한 고객님, 그 어떤 특수한 고객님께도 대한항공의 특별한 비행이 가능하게 화물 운송에 대한 혁신을 멈추지 않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Run to the battle. Run to the end. They come for I am back down. I am back. Live your dream. Stinger.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 대결은 중계도 없고 관중도 없이 진행됐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에 대해 관련 부처 수장들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남북 우리 축구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평양 축구대회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계방송 무산과 무관중 경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간.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다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국내 방송사가 북한에 지급한 계약금 역시 북한의 조총련계 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계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 한시적인 제한적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계약금까지 받은 북한이 중계권 협상을 끌며 무산시킨 건 정치적 목적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국감에선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북 교류하면 뭐 하겠습니까? 남북 공동 올림픽 입장하면 뭐 하겠어요? 남북 단일팀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남한의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내는데 평양 축구에 대한 따가운 질타 속에 박양우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남북 교류는 작은 문제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면서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가을 축제 주인공 두산과 키움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되죠. 양팀 사령탑 모두 각오가 대단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5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3년 만의 통합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 두산. 반면 5년 만에 다시 밟게 된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창단 첫 우승을 노리겠다는 키움. 중요한 1차전 선발로는 두산은 정석대로 린드블럼을, 키움은 예상을 깨고 두산과의 상대 전적에서 앞선 요키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팀 사령탑은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열망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지막에 정규 시즌 극적으로 1위를 확정지었고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우승을 꼭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가 마지막 관문인 만큼 1%의 힘도 남김없이 이번 시리즈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고요. 상대팀에서 가장 껄끄러운 선수로는 각각 김재환과 요키시를 꼽았습니다. 김재환 선수한테 장타를 허용해가지고는 사실 큰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왼쪽에 요키시 선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투수기 때문에 요키시 선수를 지울 수 있다면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양 팀의 젊은 피 이영하와 이정우도 비장한 출사표를 던지며 명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또 정규 시즌도 이렇게 1위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감독님 믿음에 보답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계속 끝까지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산은 막강한 선발진이, 키움은 벌떼 개투진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몇 차전까지 승부가 갈 것 같느냐는 질문에 장정석 키움 감독을 제외한 5명은 6차전에서 가을 야구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에 금세 포근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13.3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황사도 약해지고 여기에 청정한 동풍이 불면서 대기질이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동풍 영향으로 오늘 동해안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13.3도, 강릉 12.8도, 창원시 14.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춘천과 강릉 22도, 대구 22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텐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